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메디치 경제 신혜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좀 독특하게 일백탈수 지역 민국을 주장하시는 서울시립대의 정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탈수. 지역민국. 요 가슴에 보이시죠? 예. 교수님 성대모사 잘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제일 자신 있는 분 한 분 해주시고 자기소개 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자니 윤이에요. 자니 안 자니.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웃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지금. 알만한 분으로 다시 할까요, 그럼?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DJ.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시기 무엇이냐, 벼랑박에다 대고 소락대기라도 질러야 된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해보라요. 감사합니다. 제주가 장기가 너무 많으셔서, 자, 일단, 일백탈수 지역민국, 이게 뭔지 얘기를 좀 듣고 시작하죠. 1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에서 네. 지역에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주인인 민국을 세우자. 그런 뜻입니다. 1년에 100만 명? 예, 1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 100탈수. 그럼 지금 수도권 인구가 대략? 지금 과반 넘었죠. 2,600만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럼 1년에 100만씩 나가면은 10년이면 10년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 네. 왜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도시를 공부하고 특히 2019년 하반기에 이제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 국토 면적 중에 수도권 면적은 11.8%. 네. 그러니까 10% 조금 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1970년대에는 31%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에 채 안 되는 국민들이 수도권에 살았어요.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꽤 많았죠. 그런데 이제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이제 과반을 넘었고 수도권 인구는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있죠. 비수도권 인구는 줄고 있고 수도권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부동산 문제, 경쟁, 그다음에 교통 문제 등등 수도권도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그다음에 비수도권 지역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 지역, 그다음에 농산어촌 시골 지역은 인구가 점점 빠져나가서 이제 이대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 20년, 30년 뒤에는 사람이 없는 시골 마을이 이제 부지기수로 나올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아예 소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인구는 줄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고 그것도 대한민국이 아마 지구상에 가장 먼저 인구 제로에 도달할 나라라고 지금 예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수도권 인구는 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쏠림의 문제예요. 쏠림의 문제다. 인구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쏠린 지역도 문제. 그러니까 비유하면 피가 우리 몸에 골고루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막힘없이 돌아야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피가 한쪽에만 너무 쏠려서 여기는 터지기 직전이고 나머지는 괴사 직전이고. 그래서 재작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고 뭐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마침 이제 1년 연구년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가보자. 그러니까 로컬에 가보자. 그러니까 분명히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이 흐름만 보고 있지. 수도권에서 로컬로 옮겨가서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또는 로컬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내가 가서 만나자. 그리고 거기에 가서 좀 머물러 보자. 사셨죠? 네, 한 달 살이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내린 결론이 대한민국 이 문제를 푸는 답은 있다. 그게 일백탈수다.
일탈백수가 아닙니다. 네. 100탈수. 예. 1년에 100만 명 탈수. 그 예. 지역에서 살이 조금 이따 듣고요. 일단 그래도 외에는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서울 태생이에요. 근데 사실 제 고향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 다들 명절 되면 자기 고향 가는데 저는 뭐 사실 결혼해서 물론 시댁도 가지만 이게 내 고향이라고 하기에는 이 서울이 내게 없어.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여기를 또 오려는 분들은 고향이 아니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올 거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오고. 예. 뭐 저도 전주가 고향인데 네. 이제 서울로 오게 된 거는 대학 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제일 출발은 아마 이제 공부하러 서울에 때문에. 오고. 그다음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를 네.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찾아서 그냥 여기에 눌러 앉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이제 지방에서 뭐 중고등학교 졸업한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이 서울로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죠. 일자리. 예.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은 거기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 환경도 좋지 않다는 건가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 서울 수도권으로 왔다가 예. 여기에서 뭐 공부를 마치고 여기에서 뭐 취업을 했다가 오히려 더 행복한 일자리를 찾아 로컬로 오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좀 최근에 좀 예. 붐이긴 해요. 특히 창업. 그러니까 일자리는 취업도 있고 창업도 있고 예. 프리랜서도 있고 뭐 많습니다. 네. 다양하죠. 그런데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오는 청년들은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네.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서울에 또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취업을 경험했던 청년들 또는 처음부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오히려 로컬이 네. 기회의 땅이죠. 뭐 단적인 예로 서울에서 내가 창업해서 먹고 사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창업하면 집값과 그쵸. 그다음에 임대료가 임대료 엄청 높죠. 비싸죠.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을 대부분 집값 임대료로 그쵸. 뺏기는데 로컬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은 로컬에 뭐 예를 들면 목포라든지 또는 뭐 여러 뭐 의성이라든지 문경 이런 데 창업한 청년들은 일단 이 임대료나 집값 부담이 훨씬 낮죠. 네. 제가 만난 그 목포의 청년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6명이 서울에서 목포로 내려왔어요. 네. 6명이 같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금 업장들을 운영을 해. 그 중에 이제 한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서울에 살 때는 내 어깨를 가장 짓눌렀던 게 집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결심할 때도 집 때문에 주저주저 했대요. 그런데 목포에 와서 지금 목포 내려온 지 한 6, 7년 됐을 텐데 그 당시 서울의 집값의 한 8분의 1이었대요. 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게 사라졌대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안 했던 것들이 상상이 된다. 내려오기 잘했다고. 자, 뭐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예를 벌써 드셨는데 지금 지역 소멸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내일 모레 추석이잖아요. 예. 그냥 한번 고향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도시 같으면 한번 시내에 가보세요. 소위 원도심이라는 네. 데. 옛날에는 그 도시에 제일 잘 나가던 데 아니에요. 네. 강아지들도 뭐 5,000원 거, 10,000원 거를 물고 다니던데. 네. 근데 그 원도심 지역의 가게들이 다 문을 열었는지 또는 임대가 붙어 있고 셔터가 내려진 가게가 없는지. 그게 이제 지방 소멸 위기를 지금 보여주는 좋은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이 고향인 분들은 네네. 시골에 가서 보세요. 물론 추석이니까 한가위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겠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또 그분들의 나이가 어떤지를 보면 네. 그러면 알 거예요. 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 원도심 소멸과 농산어촌 시골의 이 소멸 위기는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도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 짓을 또는 병을 키울 짓을 내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게 지방의 신개발이라고 생각해요. 신개발. 네. 그러니까 원도심이 비는 이유는 원도심 옆에 바깥에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던 공공기관이나 또는 그 주민들이 신시가지 신도시로 다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도시가 저절로 쇠퇴한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주고 약주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마구 몰려드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도시를 잘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했는데 네. 그걸 그냥 버리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걸 만들어 버렸다. 굉장히 참 그 훌륭한 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눈부신 성취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네, 그렇죠. 뭐 선진국으로 네. 최단기간에 우뚝 섰죠. 또 아주 허술하고 엉성한 면도 있어요. 뭐 그 단적인 이유가 선진국인데 행복도는 바닥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 청년들, 중장년들, 노년들까지. 그러니까 정말 꼴등이더라고요. 네,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 이제 이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 여러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저는 수도권 과반 인구 한쪽으로 너무 몰리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인구가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렇게 피가 돌아야 되는데 비수도권 지역에도 지금 문제는 자꾸 대규모 신개발을 하니까 원도심이 안 그래도 쇠퇴하는데 이제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채우고 여기는 빛이 나는데 여기를 채우느라 주변 어딘가는 더 골병이 드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해결 방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 기억에 어쨌든 지방분권화라는 단어가 나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죠. 실제 노력을 뭐 정부가 안 한 건 아닌데 지금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 제일 중요하죠.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자기 이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국가 정책은 그렇다면 확실하게 지역의 소멸을 중단시키고 지역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가야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 결국 이제 이 문제의 중요한 원인도 그렇고 이제 처방도 해법도 결국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인데 이제 국가 정책을 보면 사실은 개발 시대 특히 박정희 정부는 그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른 정책을 펴요.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쵸? 그 속도를 강조했고 성과를 중시했어요. 그렇죠. 과정보다. 그리고 대한민국 개발 시대를 관통했던 그 철학이 성장 거점 개발론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를 골고루 키우기에는 우리 너무 바빠. 그러니까 성장의 거점 대도시를 정해서. 그래서 서울을 그다음에 부산을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를 놓았죠. 그러다 보면 국가의 주요 이런 산업의 거점들이 어디로? 경부축에 몰렸어요. 울산에, 포항에, 구미에. 저 비껴난 지역에서 왜 경부축에만 투자합니까? 그럼 뭐라고 했냐면 지둘력,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도 금방 데펴질 겸 이런 논리였죠. 이게 성장 거점 개발입니다. 성장의 거점을 키운 다음에 이 거점이 나머지를 먹여 살린다. 대도시를 키우고 그다음에 대기업을 키웠죠.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국가가 육성했던 이유는 대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어떻게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고 자영업자를 먹여 살리고.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로는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해요. 맨 윗잔이 다 차면 흘러 넘쳐서 그 다음 잔이 낙수가. 근데 실제로 지금 낙수는 일어나지 않아요. 윗잔이 채워질만 하면 큰 잔으로 바꿔. 그러니까 흘러 넘쳐야 되는데 흘러 넘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낙수는 자기네 잔으로 또 채워.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 거점 개발론이 결국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키우고 중소도시들, 농산어촌을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다 있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가장 열정적이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수도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극약 처방이에요. 수도를 옮기겠다, 지방으로. 그런데 이 수도 이전은 뭐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서 이제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머물렀고 노무현 정부가 또 하나 아주 의욕적으로 했던 게 공공기관 지방이전.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문제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탄스러워요. 왜요? 공공기관을 지방에 옮길 때 100개가 넘는 지방의 중소도시 원도심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공기관을 집어넣었으면 원도심 재생도 됐을 텐데 원도심 지역은 이미 기반시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 옮겨온 공무원들도 충분한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 텐데 공공기관을 옮긴다는 명분하에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었어요. 또 도시를 만들었다. 신도시를 지은 거죠. 동시에, 거의 동시에. 혁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기업도시를 전국에 7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세종시까지 합치면 18개입니다. 18개의 신도시를 전국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한 게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병을 더 악화시켰다. 명분은 좋았지만 방법이 나빴다. 근데 전도 지금 그때 기억을 좀 해보면요. 이제 출입 기자로서 네, 출입 네. 기간이 내려가는 걸 막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이직하고 막 그만둔 사람도 있고. 지방으로 내려가라니까. 그다음에 싫어했겠죠. 또 뭐지 네. 주말 부부식으로 네, 가족이 네. 좀 해체가 되고 이랬는데 신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원도심의 모든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고 하셨는데 낙후대에 있어서 내려가는 사람을 위한 무언가 이렇게 메리트를 줄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혁신도시는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 바깥에 지어요. 예. 그러니까 논밭을 다 갈아엎고 거기에 신도시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지은 게 이제 공공기관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도시에는 기반시설이 충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서 근무한 사람들이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전북 혁신도시가 전주 바깥에 완주군 이서에 지어졌는데 거기에 짓지 말고 거기에 들어갈 공공기관들을 전주 원도심에다 넣었다면 전주 예를 들어서 원도심 지역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도청도 다 빠져나가고 그런데 집어넣으면은 미니 재개발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전주 원도심 지역은 다 기반시설 훌륭해요. 한옥마을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도 있고, 거기에 뭐 극장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를 외곽으로 확산해서 전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방법만 있었던 게 아닌데, 선택 가능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에 첫 번째 문제는 보상가가 쫙 풀렸죠. 그 돈들이 어디 갔겠어요? 전부 강남의 아파트. 투기 자본으로 맡겼죠. 그리고 혁신도시가 지어지는 초창기에는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을 겪었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혁신도시가 다 이제 채워지니까 혁신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지만, 혁신도시의 사람과 에너지를 뺏긴 원도심 지역은 더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7개의 혁신도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혁신도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유일하게 서귀포 혁신도시만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과 타 지역에서 와요. 그런데 나머지 혁신도시들은 거의 70%가 소재 시군에서 와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 도시의 바깥에 지은 혁신도시에 온 사람들의 70%가 기존 도시 사람들 또는 주변의 농산어촌 사람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죠. 그리고 저성장 시대인 이때 수도권 애든 또는 비수도권 애든 신도시를 짓는다는 것은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재앙이다. 재앙이다. 그러니까 병을 더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으로 프로젝트로 보면 그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참여했던 기업들은 분양이 다 되고 이익을 챙겨가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국토를 보세요. 국토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축되어 가고 있는데 인구들이 줄고 있는데 지금 대규모로 어딘가를 새로 지으면 여기를 채우죠. 시간이 걸리지만 여기 채우느라 결국은 어디는 비게 된다. 여기 채우느라 어디는 또 비게 된다. 연쇄 악순환이다. 어쨌든 균형 발전 쪽의 방향은 굉장히 잘 잡았으나 그렇게 한 방법.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결단을 한 거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렇지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명분으로 20개 가까운 신도시를 지은 것이 패착이었다. 그 다음 문재인 정부는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했고 2018년 초에 대통령이 안녕하십니까. 국토 균형 발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해 말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를 해요. 너무했다. 기겁을 했어요. 그때는 서울, 강남,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국토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연초에 발표를 했는데 그해 말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에 3개 신도시 짓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뭐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금 신도시를 짓겠다라는 얘기는 국토균형발전의 지금 가장 근본 원인은 수도권 인구가 느는 건데 수도권에 신도시를 다시 지으면 그 신도시까지 도시철도 연결하고 GTX 뚫고 온갖 재정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게 되고 그 신도시에 수도권 안에서만 사람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오라는 얘기네. 비수도권 지역 인구들을 또 빨아들이는데 아마 혹시 이미 포화돼서 아우성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발표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진보 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도 왜 굳이 18개 신도시를 지었을까? 그것이 가져올 문제를 전혀 몰랐을까? 전 그게 궁금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아셨을까 몰랐을까? 나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면 이렇게 안 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건설회사라든지 그쵸. 또는 지방의 정치인들도 내가 혁신도시 만들었다. 이해 당사자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의 문제, 도시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되죠. 국토를 그냥 물건이나 기계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토가 지금 내 몸과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피가 지금 이 한쪽 머리 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저 밑에까지 골고루 돌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대규모 수술을 하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돈을 덜 들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세계적인 생태도시, 브라질의 꾸리치바의 그 시장을 3번 했던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 문제를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 침술이다. 침술? 네, 어반 아큐펑처. 그러니까 침술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의 반대말? 도시 수술이죠. 대수술. 그러니까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막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꺼내고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고 이런 수술 방식의 치료법, 해결법도 있지만 적은 돈으로 마치 침을 놓듯이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비유의 원래로 가면은 개발이 아니라 재생 뭔가 같은 재생이다.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도시 문제 못 풀어요. 재정이 없어서. 그거 아니다. 만약에 이 예산의 동그라미가 하나 또는 2개가 떨어져 나가면 오히려 도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 도시재생사업도 문재인 정부가 했던 도시재생사업도 보통 막 100억, 200억 이래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지역의 어떤 재생의 명분으로 들어오면 그 돈을 노리는 세력들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이 그 지역을 정말 재생시키는데 쓰이지 않고 엉뚱한 데에서 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뭐 균형 발전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여겼다는 진보 정부 두 정부를 예를 드는데 중간에 있는 정부들은 뭐 더하면 더했지? 노력들을 안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좀 꼽을 만한 노력은 없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그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게 2018년 말이었고 그 수도권 과반 인구로 전환된 게 2019년 이듬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넘죠. 그러면 지금 국가 정치는 심하게 표현하면 수도권만 보고 해도 돼요. 수도권이 과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적으로도 수도권 인구가 과반이 되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이 다 똘똘 뭉쳐도 절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를 놓고 하는 정치 셈법으로 보면 지금은 수도권에 계속 그리고 수도권에 사는 분들도 그래 나도 수도권에 있으니까 이기심으로 본다면 그냥 우리 수도권 이대로 좋아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수도권 공화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어쨌든 정부는 여기가 지금 미어 터지니 아우성치고 있는 현재 사람들에게 숨통 좀 틔워주고 밀려드는 사람들도 받아주려면 도시가 필요해 이렇게 굉장히 단선적인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정책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요.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네, 출범했는데 네, 아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하는 데고 필요한 조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치와 분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네, 네. 균형발전 뭐 위원회와 이제 합쳐서 이제 단일위원회로 했고, 그리고 이제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선언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진보 정부도 네. 제대로 못했던 일.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보수 정부죠. 그러니까 보수 정부라고 하는 거는 기득권을 그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편드는 수밖에 없을 텐데, 이미 수도권이 기득권인데 수도권 기득권을 누르면서 지방 시대를 정말 열 수 있을까? 아직 제 안에 믿음이 약해요. 아, 네. 그런데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네. 아주 정말 혁명적인 아주 특단의 조치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변할 정도로 해야 돼요. 국가가.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다. 그리고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서 문제다. 이대로 가면 지방은 이제 20년, 30년 안에 다 사라질 것이다. 로컬이 사라진다. 로컬이 사라진다는 건 대한민국의 뿌리가 사라진다. 그렇죠. 우리의 문화, 예술 다 사라진다. 이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여러분, 이제 로컬로 가십시오. 비수도권에 가서 사는 분들이 수도권에 사는 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학들 서열화 다 풀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시설들 수도권보다 더 맞아요. 투자하고, 그리고 지역에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들 확충하고, 수도권에 지금 우리가 했던 것들 이제 그만하겠다. 수도권에 이제 충분하다. 이제 모든 국가 재정 투자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서울시가 6만 5천 원 티켓 얘기하죠. 대중교통. 무한정 탈 수 있는. 저는 좋은 방향인데 아쉬워요. 왜냐하면 수도권, 경기나 인천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중교통도 이제 독일이 9유로 했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제 49유로 하는데, 오히려 국토부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비수도권 지역의 소위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10,000원 티켓을 팔겠습니다. 그 10,000원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고속철도를 뺀 모든 대중교통을 무한정 타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좀 과감한 조치를 하고, 그래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국가가 좀 선언을 하고, 국민들이 믿고, 내가 서울에 계속 있는 것보다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수도권 과반 인구가 깨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수도권 인구가 지금 50%를 넘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비수도권으로 옮겨가 수도권 인구가 절반 이하로 넘어가는 순간, 이건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 될 거예요. 그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빨리 정리해서 내가 로컬로 가야 되겠다. 수도권에 자산을 정리하고 로컬로 오면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100달수의 그 인구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대하는 게 저희 또래예요. 베이비 부모들. 베이비 부모들이 저처럼 공부하기 위해서 또 취업하고 58년 일하기 위해서. 58년까지 너무 올라가지 마시고. 62, 63, 64.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도권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가, 또는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열심히 일했다가 이제 정년 은퇴한 분들. 저는 이제 조금 앞으로 몇 년 더 남았는데, 이런 분들, 베이비 부모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쏠림 현상을 좀 보고, 그리고 나의 고향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시고, 특히 이제 지역 출신들이라면, 그럼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어디에서도 행복하게 살까? 계속 난 서울 수도권에 있을 겸, 이렇게 고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도 제가, 좀 권해드리는 게, 수도권이 아닌 로컬에서 내가 남은 여생을 사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배우자 손 꼭 잡고, 로컬에 가서 한 일주일 살아보시라. 또는 한 달 살아보시라. 또는
아유, 배우자하고, 윤회를 안 해주셔.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남자친구들끼리, 또는 여자친구들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네, 와서 네. 목포에서 한 달 살아보고, 하동에서 한 달 살아보고, 저 영덕에 가서 한 달 살아보고, 그러면 아마 생각이 바뀔 거예요. 네. 대한민국 로컬이. 엄마야, 엄청 좋네. 그래서 저는 체류형 로컬 여행이 마치 우리 유럽 배낭여행 붐이 네, 네. 일듯이 대한민국 체류형. 예, 체류형.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너무 바쁘잖아요.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빨리 오고 하는 이거 말고 한 곳에 좀 진득이 머물러 보는 아무 계획 없이. 그래서 뭐 기회가 닿는 분들은 한 달 여행 해보시고 네, 어려운 네. 분들은 뭐 일주일이라도 한 곳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보면 스며들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의 매력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개인에게 지금 그런 방법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거 말고, 그러니까 국가 정책 한 가만 짚고 네, 지역의 정책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죠. 1년 조금 네. 넘었죠. 혹시 의미 있는 아까 지금 지방시대 말고 좀 의미 있는 정책 기조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이제 열심히 인구 감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이제 광역이나 기초 지방 정부에다가 이제 그 재정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 일이죠. 네. 혹시 새로 도시 계획이나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 신도시 또 얘기를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대규모 개발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여러 이제 기초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굉장히 착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이거 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해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다면 그런 신개발 말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빈집이 100만 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빈집뿐만이 아니라 빈 상가 또는 빈 사무실, 뭐 전국에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어있는 유휴 자산들을 고쳐서 그래서 빈 지방 원도심에 있는 뭐 3층, 4층, 5층 정도 되는 상가 건물을 지방 정부가 매입해서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동체 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제공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 똑같아요. 아까 혁신도시나. 거기에는 기반시설이 갖춰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뭐 상가 건물 하나를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거나 미니 재개발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제공해주면 거기에 학교 다 있고 시장 다 있고 가게들 다 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개발 방식 그것이 신개발이든 대규모 재개발이든 개발 방식은 이제 최대한 자제하고 기후이기 때문에도 자제하고 기후이기 때문에라도. 그리고 새로운 개발을 하면은 거기 채우느라 어디가 또 골병이 되니까 자제하고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방식으로 고치고 채우는 방식으로 재생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또 기득권 세력의 이 요구사항을 지금 어쨌든 의사결정 단위를 갖고 있는 정책 당국에서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들이 내버려두면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의 탐욕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을 굳이 안 하고 몸에 나중에 부작용이 큰 치유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나 똑같아. 우리가 이제 병이 나면 병원에 가잖아요.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내 몸 맡겨서는 내 몸 치유 제대로 못 해요. 약 주면 약만 열심히 먹고 내가 병 키울 짓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치유의 주체는 환자 자신이다. 내가 왜 아프고 있지? 그리고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부작용이 적게 좋은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뭐 침술 방법도 있고 뭐 자가치유, 운동치유 방법도 있다면 부작용이 큰 수술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내가 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답답한 데 중에 하나는 지자체 당사자들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동안에는 지방 정부들이 절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뭐 소멸된다고 하지만 이제 정치인들도 그랬고 광역 지방 정부의
단체장들이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덜 절박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제 뭐 어떻게든 이 문제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구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구는 어차피 줄어요. 그런데 네. 우리 특히 기초정부의 인구를 유지하겠다 또는 인구를 늘리겠다 이걸 목표로 세우면 해답은 뭐냐면 옆에 있는 시군의 인구를 뺏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를 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인구는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구로 보지 말고 인재로 보자. 네. 그래서 인구가 주는 것, 인구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시, 우리 군의 인재를 초대하겠다. 그리고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인재를 초대하기 전에 집토끼부터 네. 예우해드려라.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지역의 인재는 능력 있고 힘 있고 똘똘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는 분들. 나는 이 지역이 좋아서 지금 여기 살아. 이런 분들이 진짜 인재죠.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 그런데 불편하고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먼저 채워드려라. 그래,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행복해야 바깥에 있는 산토끼들도 그걸 보고 그렇죠. 샘이 나서 부러워서 올 수 있다. 뭐 저렇게 좋은데 저렇게 즐거울까? 맞아요. 과거에는 지역발전 전략이 대부분 기업 유치예요. 대기업 유치하겠다. 대기업이 지역의 시의 군에 그냥 가겠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을 좋아하는 인재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생활인구, 관계인구에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 옮겨오기 전에 네.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또 자주 들르는 그런 분들이 마음 먹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사례 혹시?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문제를 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경상북도. 아, 그래요? 그 이유는 경북이 가장 위기 지역이니까. 뭐 BYC라고 하죠. 봉화, 영양, 청송. 그러니까 경북은 이 산악지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정말 뭐 2만대, 3만대 군들도 많고. 그래서 경상북도 지금 이철호 지사가 꽤 오래전부터 이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 또 연구를 또 하나 의뢰를 해서 올해 초부터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북 22개 시군인데, 우리 제자들과 지금 계속 경북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봉화 옆에 제 시댁이에요. 그래요? 네. 제가 결혼하고 갔을 때, 시아버지 연세가 60이 좀 넘으셨는데 청년회 회장이었고요. 봉화 군이에요, 그럼? 아니요, 아니면, 옆에 부석. 네. 영주시 안에 부석. 영주. 네. 엄청나게 줄어들고. 지금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KUCT.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경북의 이 작은 시군들을 지역 대학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화 같은 데에는 대구 가톨릭 의대의 바이오 메디 연구 센터를 봉화에 유치합니다. 그리고 봉화군에는 국도대간 그 수목원이 있죠. 산림 수목원이 있고, 그다음에 뭐 펫 고등학교도 있고, 뭐 그 임업 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 KUCT 전략이 제가 볼 때는 좋다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역마다 사실은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한다면 부족한 것도 많지만 서울 수도권 대도시 없는 것들이 있어요. 봉화 같으면 이런 산림 자원. 그리고 봉화군 춘향읍은 옛날 이 소나무의 집산지거든요. 이 춘향역에서 전국으로 소나무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림, 임업, 이거는 지금 앞으로 또 굉장히 뜨는 블루오션이죠. 그래서 그런 그 아주 쾌적한 청정 지역의 산림 또는 임업 자원과 대학의 연구 기능이 함께 엮어져서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지역의 대학을
그리고 기업 이게 함께 이런 방식의 해법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봐요. 아까 목포 잠깐 얘기하셨는데 전라권에서는 또 좋은 사례가 전라남도의 여러 지자체들도 뭐 제가 볼 때는 신안군 같은데 예. 신안군의 이 박우량 군수님은 이름처럼 굉장히 우량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신안군이 잘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버스 완전 공영제. 대한민국 1호입니다. 그러니까 신안군에 특히 신안군은 1000개의 섬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섬에 사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동이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다리가 많이 놓여져서 큰 섬들은 이제는 차로도 연결이 되는데 박 군수님이 이제 버스 공영제를 하게 된 계기는 섬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 안 좋거나 또는 버스 기사님이 뭐 감기가 걸리나면은 버스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이 그냥 그 들쭉날쭉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안군이 전부 공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안군 버스 기사님들은 공무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 운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65세 이상 그리고 청소년들은 완전 무료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신안군 공영버스 이용료가 편도 3,000원, 왕복 6,000원인데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일권을 팔아요. 1일권이 5,000원이야. 네. 이 1일권 티켓을 끊으면 무한정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그런 그렇죠. 티켓들 많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섬 여행할 때 이제 목포역에 내려서 렌트카 빌려가지고 이제 차로 다니는데 지금은 목포 터미널에서 공영버스를 타고 뭐 자운도에 또는 암태도에 뭐 이렇게 가서 내렸다가 버스 시간표는 일정하니까 약주도 한잔하고 그러니까 섬 여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도보가 주는 또 굉장히 장점이 좋죠. 엄청 있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저는 이 신안 공영버스가 목포역 앞에서도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포 연안여객 터미널 또 국제터미널. 그러니까 배를 타고 목포에 오는 사람들 또는 기차를 타고 목포에 오는 사람들이 바로 기차역 앞에서 섬까지 가는 버스를 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목포 신안 통합 논의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이 작은 시군들은 연결을 잘해주면 경쟁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목포만으로, 신안군만으로, 무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크기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 경쟁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안, 목포, 신안이 대중교통으로 연결이 돼서 서울의 지하철처럼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20분 이내 배차 간격으로 자가용보다 빨리 오고 갈 수 있게 해주면 이 세 지역은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거죠.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하동 한 달살이 뒤에 제안했던 게 지리산 순환 BRT예요. 그러니까 지리산 주변에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이 5개의 시군이 있어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런데 이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공통점을 가진 지자체들인데 문제는 연결이 너무 불편해요. 이 하동에 놀러와 주민여행사 대표 조문환 대표가 작심을 하고 한번 해봤대요. 하동을 출발해서 대중교통으로 한 바퀴를 돌아본 거예요. 하루 꼬박 걸렸고 여차하면 이틀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불편해. 그런데 이 5개 시군을 최단 거리를 연결, 도로는 이미 다 나 있으니까 거기에 BRT를 운행을 하면 이게 한 바퀴 도는데 한 200km거든요. BRT는 그 버스 레피드 트랜짓, 우리 서울 세종시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버스 전용차로 일을 버스가 막히지 않고 다니고 매 정류장마다 쓰지 않고 주요 지점만 쓰는 거죠. 그러면 자가용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트램 같은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5개 시군을 연결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원에 있는 청년이 하루 일을 마치고 이걸 타고 하동까지 오는데 아마 1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저녁에 하동에 와서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제첩국에 소주 한 잔 착 마시고 BRT를 타고 남원에 올 수 있다. 그러면 5개 시군이 하나의 도시처럼 상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 많이 하죠. 메가시티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이 너무나 등치가 커서 깡패 같으니까 우리 비수도권도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큰 도시를, 거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 메가시티 만들면 그 중에 제일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또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 키우지 말고 작은 중소도시들의 대중교통 연결을 통해서 원활히 해주면 된다. 지금 큰 변화가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서 철도가 이제 곧 다 연결이 돼요. 지금은 위에서 강릉에서 쭉 내려오고 부산에서 올라가는데 영덕에 끊겨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덕에서 쭉 위에까지 다 연결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동해 여행을 철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철도의 역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봉화 얘기 드렸는데 지금 강릉에서부터 이 봉화군의 분천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산타 열차가 와요. 관광 목적에. 근데 분천역에서 춘향역, 그 다음에 봉화역, 그리고 바로 영주, 그 다음에 문경이에요. 여기 철도가 이미 있는데 별로 안 다니죠. 그래서 저는 이 옛날 철도, 지금 고속철도는 막 고속철도가 바쁘게 오가는데 옛날 철도는 기차가 별로 안 다녀요. 여기를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으로 쓰자. 유럽의 철도처럼. 그렇게 해서 연결 원활히 해주면. 그래서 경상북도나 우리나라 여러 지역들이 지금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면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첫째는 인재를 붙들어 두고 대접하고 인재들을 초빙하고 그리고 각자 도생하지 말고 연결하자, 상생하자. 이제 그런 전략들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어떤 좋은 또 사례가 있어요? 도시를 재생했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데가 있죠. 일본. 일본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이 지방 소멸 위기를 한 10년, 15년 일찍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지방 정부들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몇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가미야마. 도쿠시마현 가미야마는 30년 동안 이 지역의 인재 초대를 위해서 애써온 곳인데 정말 인재가 계속해서 와요. 여기는 산골 작은 인구가 한 6천 정도 되는 작은 산골 도시라고 하기에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군 정도 되는 지역인데 소도시. 처음에는 예술가들을 초대했어요. 레지던스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기업의 본사가 있는 첨단 IT, 컴퓨터, 방송 이런 회사에 위성사무소 유치를 해요. 그러니까 가미야마 산골 청정 지역에 비어있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일하게. 그러니까 IT 회사에 근무하던 뭐 도쿄에서 오사카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정장 차리며 1시간씩 출퇴근을 했는데 이 가미야마에 와서는 반팔, 반바지, 슬리퍼에 냇가에 발 담그고 앉아서 노트북으로 본사와 교신하고 점심때는 상추도 키우고 고양이도 돌보고 워케이션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성사무소 유치를 했고 그리고 많은 창업이 이루어졌고 그 지역의 특징을 살리는 그리고 최근에 올해 4월에는 고교 3년에 전문대 2년 5년제 학교가 가미야마에 문을 열었어요. 이 산골에. 일본의 정규 학교입니다. 200명 정원이고 무상교육이고. 자, 이 학교는 어떤 교육을 할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문대 2학년까지 5년 동안 대입교육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때부터 내가 뭐 하고 살면 가장 행복하게 일하며 살까? 그걸 찾게 하고 그걸 준비하게 하고 창업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 고민을 한 청년들이라면 머무를 가능성도 아주 높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컬도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가미야마 사례가 그걸 보여주죠. 도쿄에서 오사카에서 한참 떨어진 거기 답사 가는데 뭐 얼마나 먼지 비행기 공항에서도 차를 대절해서 한참을 갔어요. 그렇게 오지지만 거기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매력이 있고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 또 하나가 이제 효고현에 있는 아와지시마, 아와지 섬인데 여기는 수산물도 농산물도 엄청 풍요로워요. 그런데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와지 섬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이제 섬을 떠나. 그리고 또 취업하느라 안 들어와. 그래서 이 아와지 섬을 일구는 여자라고 명함에 쓰고 다니는 여성분이 야마구치 구니코라는 분이 작심을 하고 본인이 섬에 귀향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술가들을 모으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섬에 이제 예술 축제를 해마다 열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지방 정부들을 설득해서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을 해서 뽑혀요. 그래서 2년 동안 국비 지원으로 창업을 했고 또 워낙에 성과가 좋으니까 추가 2년, 4년 동안 일본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일자리 만드는 게 좀 달라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일하는 형태 연구선 프로젝트. 일하는 형태. 네, 네. 그러니까 일자리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자리. 접근법 너무 멋지다. 네, 네. 장명도 끝내주죠. 근데 실제로 그 창업한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그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그 화훼 단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 화훼 단지에서 꽃 키워가지고 꽃 팔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꽃밭을 거닐게 하고 인생샷을 찍게 하고 그리고 그 꽃으로 향수를 만드는 거를 직접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래 이어져온 국수 가게가 있었어요. 이게 파스타 가게로 변신을 하고 오래 이어져온 정육점에서 고로케를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자산들을 가지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진화시키는 이런 창업들을 엄청 많이 했죠. 뭐 해외 사례까지 살폈어요. 국가나 정책 당국이 해야 될 일 굉장히 이제 큰데 이제 100 탈수 이야기를 좀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니까 한 달 살이 하시고 나서 직접 지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에 이제 처음에 봄에 하동에 가서 한 달 살이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7월까지 해서 이제 3월, 7월 합쳐서 한 달을 하동에서 머물렀고, 그 다음 목포로 갔고, 그 다음에 전주 고향에 살았고, 그리고, 연말부터 이제 2022년 새해 초까지 강릉에서 한 달을 살았고, 그렇게.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제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돌았죠. 대한민국의 로컬을 탐험을 하면서. 머무는 여행을 좀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새롭게 발견한 게 대한민국 로컬은 참으로 넓고 깊구나. 그리고 구석구석 매력 덩어리구나. 그해 이제 유튜브를 본격화했어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170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한 해 동안에. 이틀에 하나꼴. 왜냐면 연구년이니까 매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많이 올리고 그리고 로컬에 희망이 있다. 결국은 로컬에 사람들이 오면 되겠다. 그래서 100탈수, 1년에 100만 명 탈수도권에서 로컬에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만. 지역 민국에 더 어쩌면 더 중요해요. 악센트 이음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떠나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예요. 어디에 모이느냐면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모이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저는 양당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당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 뽑는 사람들, 공천해준 사람들이 다 단체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의원도 되고 교육감도 되고. 이제 제가 진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진안은 전라도 지역이니까 민주당 공천 후보들이 대부분 군수가 됐는데 몇 년 전 선거에서 팽팽했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은 후보가 좀 흠결이 있었고 나머지 후보들이 단일화해서 1대1로 결었는데 2% 차. 그러니까 진안은 조금 특별한 데예요. 우리 남한 지역에서는 유일한 고원지대죠. 청정 지역이죠. 돼지고기도 진안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안을 무진장에 무진장에 그리고 진안을 일부러 선택해서 내려와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진안 인구는 지금 2만 4천 정도. 서울을 탈수도권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5천 명만 진안에 온다면 진안 인구는 아마 3만을 넘길 테고 그리고 그 5천 명과 기존에 진안에 살고 계시는 2만 4천 명 중에 이렇게 같은 마음인 우리가 진안의 주인이다. 진안을 우리가 원하는 민국으로 만들자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51%를 안정적으로 넘긴다면 진안은 민국이 될 거예요. 지금 2만 4천 사시는 분들 중에 내려가신 글로 가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꽤 많죠. 이미 약간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또는 오래전에 형성이 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귀농귀촌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오는 지역들이 여러 지역이 있어요. 뭐 의성도 그렇고 괴산도 그렇고 진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그래서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좀
엄청 경쟁해서 약육강식의 나라 만들자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쪽에 몰려가시고 우리 좀 약자들도 함께 살아가세, 너나 먹고 사세 이런 사람들은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안이든 하동이든 좀 와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권자의 과반수를 좀 안정적으로 점하면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군수로 교육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역의 이 기초단체도 민국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바라는 거는 제 고향, 전북이에요. 네. 전북이 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전라북도에 공식 제안도 하고 있고, 또 조금 뒤면은 그 위원회에 가서 이제 그런 저의 생각을 좀 발표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요. 전북이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됐죠. 그러니까 제주, 강원에 이어 특별자치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전북 민국이 되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북이 14개 시군이에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등등. 근데 어느 정도냐면 전주, 익산. 익산은 SRT, KTX가 서요. 전주는 전라선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SRT는 안 섰다가 이제 9월부터 하루에 두세 대가 서요. 그러면 이제 익산이 사실은 철도역의 중심지죠. 그럼 익산역에 내리면 우리 유럽으로 비유하면 파리역에 내려서 또는 디셀도르프역에 내리면 역 앞에 트램을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인근 도시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에 내려서 전주까지 오기가 대중교통으로 아주 불편합니다. 의외예요. 예를 들면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평일 낮에는 배차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 한 달 살면서 어찌 이럴까. 그래 이제 그 지역의 대학에 있는 제 친구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익산, 전주, 전주, 군산이 대중교통으로 연결이 원활해지면 군산 인구를 전주에 뺏기고 익산 인구를 뺏길까봐 연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BRT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정말 서울로 말하면 그냥 서울 경기에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어디든 쉽게 오갈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는 당신 전주 시민이요? 나는 진안 군민이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북 시민이요. 그래서 시군이 14개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전북 사람이다. 전북 시민이다. 서울은 적어도 그렇게 하죠. 내가 강동 구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14개 시군의 단체장들이나 우리 전북 시민들이 전북이라고 하는 땅을 넓게 쓰자. 그러면은 고원도 있고 부안의 갯벌도 있고 김제 지평선도 있고 순창 발효음식도 있고, 그래서 새만금도 있습니다. 새만금도 있고 새만금은 참 마음 아픈 참 그러니까요. 애물단지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북이,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탈수도권 하신 분들 전북으로 오세요. 지사님 좀 만나셨습니까? 아직 안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났어요. 교통정책과장만 보내서 만났어요. 저희 메디치 유튜브에 지사님 나오셨어요. 그랬죠. 같이 뵙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곧 만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역살이를 해보신 결과 내려가 사는 게 이젠 맞다. 갑시다, 여러분. 지역이, 로컬이 충분히 행복한 삶과 일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안 가봐서, 또는 대안으로 생각을 안 해서 일지 모른다. 청년들은 이미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은, 이사 오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번 체류형 여행 삼아 한번 와보시라, 맛을 보시라.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이제 학부모들이에요. 산촌, 농촌, 어촌, 유학들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를 이런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키우는 게 최선일까? 로컬도 아이들 키우는데 훨씬 더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갈래의 흐름이 이렇게 로컬로 좀 내려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은 내려가 사실 고향은 정하신, 고향으로? 고향 앞으로? 고향을 제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년하면 전라북도 어딘가에 가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혼자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 마음을 함께하는 친구들, 너댓이 함께. 그래서 함께 살 집을 찾고 싶어요. 그게 시골의 농가일 수도 있고, 원도심 지역에 건물을 한 채 사서,
고쳐서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그냥 한 가구 부부가 내려가면 매이게 돼요. 강아지를 키워나 닭을 키워도 닭 때문에 어디 오갈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이렇게 너댓 가구가 함께 내려가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전북에만이 아니라 네. 할 수만 있다면 전국에 이제 이런 형태의 공동체 주택을 뭐 너댓게 하고 싶어요.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장을 넓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오고 가면서. 메디치 경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네. 저희가 부동산 문제도 좀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여전히 수도권에서 사시면서 내 집 마련을 못해서 발 동동 구르시고 하는 분들 꽤 많으신데 어쩌면 다시 생각해 볼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네, 네. 물론 한편으로는 너 나가세요. 이런 것처럼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네. 정중히 권해드리는 걸 생각해 보시라. 그러니까 행복은 장소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려오고 중장년들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은 행복할까? 네. 우선 집부터 이렇게 턱턱 숨이 막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와요. 수도권으로 오는데 이제는 행복을 찾아 로컬로 또는 로컬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흐름이 일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에서 특히 두 번째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강추.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첫 일자리는 서울 수도권에서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또 일해보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해보세요. 대안은 없을까?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로컬에서 이렇게 창업한 굉장히 잘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도시의 정석 유튜브에 네. 엄청 올라와 있어요. 네. 메디치 TV에도 초대를 좀 해서 좋은 사례를 좀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서울 시민이고 서울 태어났는데 사실 저도 마음의 고향을 후보지를 2개 정해놨습니다. 어디입니까? 전라도 쪽이고요. 그래요? 네, 전라도 쪽이고요. 서해를 좀 사랑해서 어쨌든 그쪽 라인의 도시를 한 3개 정도. 김제나 보안이나 군산이나. 예. 어머, 후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강진도 포함됩니다. 바로 위가 이제 강진이죠. 네. 부안, 군산, 강진. 이 동네들. 강진? 강진. 그 전남. 강진. 강진 좋습니다. 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청년에 가봤었는데. 청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병영면 쪽에 창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감동을 드렸을지 아니면 이런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지만, 예. 아마 분명히 너 나가라 댓글로. 댓글 달아주십시오. 예, 메디치 경제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또 다뤘으면 하는 주제, 경제 영역 되게 많은데 저희 꼭 주식과 부동산 말고도 할 이야기 많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손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구호 한번 외칠까요? 예. 일백탈수. 지역민국. 로컬로 오세요. 베이비 부모들의 귀환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디치 경제였습니다.